끼익. 마치 망설이는 것처럼 출입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젖은 우산 하나가 먼저 들어왔다. 낡고 해진 검은 우산. 어서 오세요. 노인이었어요. 온몸이 흠뻑 젖어 있는 회색 후드를 눌러 쓴 얼굴, 주름진 이마, 꺼진 볼. 행색은 다르지만 목소리는 익숙했다.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윤말심. 내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20년 전 나를 내쫓았던 그 사람. 그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다.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은 반쯤 젖어 있었고 반은 구겨져 있는 1,000원. 국밥 한 그릇은 8,000원인데 20년 만에 만난 이 사람은 1,000원이 전부였나 봅니다. 20년 전 나를 내쫓았던 사람. 오늘 1,000원을 들고 찾아온 사람. 여러분이라면 국밥 한 그릇을 내주시겠습니까?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는 오후 4시부터 쏟아지기 시작했고 금방 장대비로 변했다. 중앙시장 골목 위로 처진 천막이 후드득거리며 떨렸고 빗물은 배수구를 넘어 골목 사이사이를 타고 흘렀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나는 국밥집 유리문 앞에 걸레를 깔아두며 생각했다. 오늘은 손님이 없겠구나. 비 오는 날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카운터 뒤에 앉아 손님용 수건을 개고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삶은 흰 수건. 국밥집을 시작한 지 15년 나는 손님의 얼굴보다 먼저 손을 본다. 젖은 손, 거친 손, 떨리는 손.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창밖으론 비가 계속 쏟아졌다. 시장 골목은 한산했고 평소 같으면 퇴근길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올 시간인데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확 피어올랐고 사골 육수의 진한 냄새가 얼굴을 감쌌다. 소고기 국밥 육수는 새벽 4시부터 끓인 것이다. 사골과 양지, 무와 대파가 함께 우러난 국물. 국자로 맛을 보니 짠맛과 고소함,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다. 다시 카운터로 나와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시장 골목을 내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폐지 줍는 할머니도 운동 나온 노인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빗물만 후두둑 쏟아졌다. 그때였다. 끼익.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손님이구나 싶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문이 너무 천천히 열렸다. 마치 망설이듯, 마치 들어가도 되나 싶듯. 젖은 우산 하나가 먼저 들어왔다. 낡고 해진 검은 우산이었다. 우산살이 부러져 한쪽이 축 처져 있었다. 물이 주룩주룩 떨어졌다. 그 뒤로 사람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노인이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얼굴에 찰싹 붙었고 옷은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신발에선 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손을 멈췄다. 뭔가 이상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왔다. 한 발 한 발. 바닥에 물자국을 남기며 발소리가 축축하게 울렸다. 찰박 찰박.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대답은 없었다. 노인은 우산을 문 옆에 기대 세웠다. 우산에서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리고 카운터 앞에 섰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나는 그 손을 봤다. 주름투성이 손,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손, 떨리는 손,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회색 후드를 눌러 쓴 얼굴, 주름진 이마, 꺼진 볼, 파리한 입술. 운동화는 하얗게 바랬고
발끝이 젖어 짙은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봤다. 숨이 멈췄다. 윤말심, 내 전 시어머니였다. 이럴 수가. 손에 쥔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말심도 나를 봤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긴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 들렸다. 말심은 고개를 돌렸다. 나를 피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말심은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떻게 여길. 말심은 손에 쥔 것을 카운터 위에 밀어놓았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다. 지폐는 반쯤 젖어 있었고 구겨져 있었다.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다. 이것밖에 없어요. 1,000원. 국밥 한 그릇은 8,000원인데. 나는 지폐를 내려다봤다. 젖은 지폐, 구겨진 지폐, 퇴계 이황의 얼굴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전부라니. 20년 만에 만난 이 사람의 전부가 1,000원이라니. 나는 말심을 봤다. 떨리는 어깨, 꺾인 등, 주름진 손. 20년 전 나를 내쫓았던 그 사람, 당당했던 그 사람, 법정에 오지도 않았던 그 사람. 그런데 지금은 나보다 더 무너져 있잖아. 말심은 눈물을 닦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구석 창가로 걸어갔다. 가장 구석,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자리. 나는 주방으로 들어갔다. 냄비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손이 떨렸다. 국자를 집으려다 놓쳤다. 국자가 냄비 안으로 떨어지며 국물이 튀었다. 정신 차려. 심호흡을 했다. 국자를 다시 집고 국물을 떠서 그릇에 부었다. 밥을 푸고 고기를 얹었으며 파를 썰어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릇을 들고 말심 앞으로 갔다.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다. 드세요. 말심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숟가락을 집었다. 손이 떨렸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감았다.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똑같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나는 카운터로 돌아왔고 1,000원짜리 지폐를 다시 내려다봤다. 지폐는 아직 축축했다. 퇴계 이황의 얼굴이 흐릿했다. 의자에 앉아 말심을 봤다. 말심은 국밥을 천천히 먹고 있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이 한 그릇이 마지막인 것처럼.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후드 점퍼는 헐렁했고 목덜미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손등엔 검버섯이 피어 있었다. 대체 20년 동안 어떻게 사신 거야? 가슴이 먹먹했다. 화가 나야 하는데 분노가 올라와야 하는데 이상하게 안쓰러웠다. 말심은 국밥을 반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말심의 눈은 붉었다. 미정아. 20년 만에 듣는 내 이름이었다. 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채웠다. 나는 숨을 멈췄다. 손이 떨렸다. 20년 전, 다 미안하다. 말심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눈을 돌리지 않았다. 나를 똑바로 봤다. 경우일, 내가 빚더하는 거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 애를 잘못 키워서 할 말 없다. 근데 말심이 입술을 깨물었다. 오늘은 정말 갈 데가 없었어. 비가 오는데 주머니에 1,000원밖에. 그래서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말심을 봤다. 나보다 더 무너져 있잖아. 어머니.
말씀이 고개를 들었다. 일단 드세요. 다 식어요. 말씀은 눈물을 닦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말씀은 국밥을 반 그릇 더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가슴을 짚었다. 어머니? 말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기울었다. 어머니, 나는 뛰어갔다. 말씀을 부축했다. 몸은 가벼웠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바닥에 눕혔고 손으로 뺨을 두드렸다. 정신 차리세요. 말씀은 눈을 감고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여보세요, 119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중앙시장 안쪽 3번 골목 소고기 국밥집이요. 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말씀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다. 버티세요. 곧 와요. 제발.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빨갛고 파란 불빛이 유리창에 비쳤고 구급대원들이 들어왔다. 들것을 펼치고 말씀을 옮겼다. 보호자세요? 순간 고민했다. 아니요 라고 해야 할지, 네 라고 해야 할지. 네, 전 시어머니예요. 일단 타세요. 같이 가셔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다. 재빨리 가스불을 끄고 카운터 위 1,000원짜리 지폐를 집어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구급차에 올라탔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다. 나는 들것에 누운 말씀을 내려다봤다. 말씀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다. 말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멀어졌다. 빗물이 고인 길, 천막, 간판들. 20년 전 나를 내쫓았던 사람.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췄다. 문이 열렸고 의료진이 달려왔다. 들것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복도는 하얗고 차가웠으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손에는 여전히 1,000원짜리 지폐가 쥐어져 있었다. 젖은 지폐, 구겨진 지폐, 그리고 20년의 무게가 담긴 지폐. 응급실 문이 닫혔다. 나는 문 앞에 섰다가 천천히 주저앉았다.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머니,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지폐는 이제 거의 말라 있었고 퇴계 이황의 얼굴이 선명했다. 나는 그 지폐를 가슴에 꼭 쥐었다. 제발 이것이 끝이 아니길. 나는 응급실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나는 병실 창가 의자에 앉아 말씀을 지켜보고 있었다. 새벽 2시,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3시간이 지났다. 말씀은 하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환자복이 그녀의 몸을 더 작아 보이게 했다. 심전도 기계가 삑삑 하고 울렸다. 규칙적인 소리, 살아있다는 증거. 창밖으로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아직 어두웠다. 병원 건물 불빛만 멀리 반짝였다. 문이 열렸다. 돌아봤다. 수진이 들어왔다. 내 딸, 32. 응급실 간호사.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것이었다. 흰 간호복 위에 패딩을 걸쳐 입고 있었다. 엄마,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 괜찮아? 수진이 내 옆으로 왔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말씀을 내려다봤다. 순간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할머니시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감정이 없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챘다. 수진이 감정을 숨길 때 쓰는 목소리였다. 응, 할머니야. 가게에서 쓰러지셔서 모셨어.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대 옆으로 다가갔지만
손을 뻗지 않았다. 그저 침대 발치에 섰다. 차트를 집어들어 환자 정보를 확인했다. 진단명, 투약 내역, 혈압, 저혈압, 영양실조, 탈수. 차트를 내려놓으며 나를 봤다. 오래 굶으신 것 같네요. 수진의 말투는 냉정했다. 마치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처럼. 나는 수진을 봤다. 수진은 나를 피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또 엄마만 힘드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아, 엄마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심이 눈을 떴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형광등 불빛에 눈을 찡그렸다. 그리고 천장을 봤다. 여기가 병원? 어머니, 괜찮으세요? 쓰러지셨어요. 말심이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미정아. 그리고 반대편을 봤다. 수진이 서 있었다. 말심의 눈이 커졌다. 수진아? 말심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말심을 내려다봤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갑다. 수진아, 할머니 알아보겠니? 말심이 다시 불렀다. 네, 알아봐요. 수진의 대답은 짧았다. 말심은 손을 뻗었다.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수진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할머니, 몸 상태 확인해야 해요. 체온 좀 재볼게요. 수진이 말심의 귀에 체온계를 갖다 댔다. 그저 간호사가 환자를 대하는 것이었다. 정상이에요. 수진이 손을 놓았다. 말심은 수진을 봤다. 눈가가 붉어졌다. 수진아, 할머니, 좀 쉬세요. 몸 상태 안 좋으세요. 수진이 말을 끊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심전도 소리만 들렸다. 말심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너희한테 너무 미안해.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수진은 창가에 섰다. 등을 돌리고 창밖을 봤다. 말심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경우가 내 퇴직금 다 가져갔어. 3천만 원. 유치원 원장 30년 모은 돈이야. 사업한다고 가져갔는데 도박이었어. 나는 숨을 멈췄다. 집 보증금도 가져갔어. 5천만 원. 경우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날렸지. 나도 집 잃었어. 그게 언제요? 너네 이혼하고 1년 후야. 말심이 대답했다. 경우는 그때 연락 끊었어. 나는 찜질방에서 2년 살았어. 하루에 10,000원씩 내고 로커에 짐 넣고 찜질방 바닥에서 자고.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다. 목욕탕 청소 일도 했어. 한 달에 50만 원. 근데 몸이 안 따라줘서 3달 만에 그만뒀지. 그 뒤론 무료급식소 다니고 경로당 가서 밥 얻어먹고. 말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오늘은 찜질방 갈 돈도 없었어. 주머니에 1,000원밖에. 근데 비가 오더라. 갈 데가 없었어. 그래서 내 가게로 갔어. 말심이 나를 봤다. 미안해, 미정아. 정말 미안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수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손을 꽉 쥐고 있었다. 할머니도 피해자였구나. 그래도 엄마한테 한 짓은.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수진 옆에 섰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수진아. 네. 엄마가 결정할게. 수진은 나를 봤다.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이제 미워하기 힘들어. 그냥 돌보고 싶어. 엄마가 할게. 수진이는 신경 안 써도 돼.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또 힘드실까봐 걱정돼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아침이 왔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고 병실 안이 밝아졌다. 의사가 들어와 말심의 상태를 확인했다. 나는 복도에서 의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환자분 며칠 입원하셔야 해요. 퇴원 후에도 정기 검진 필요하고요. 보호자분이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로 돌아왔다. 말심은 깨어 있었다.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다. 수지는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말심을 봤다. 어머니, 응? 퇴원하고 우리 집으로 가요. 말심은 눈을 크게 떴다. 수진도 고개를 들었다. 저랑 같이 살자고요. 국밥집 위층에 방 있어요. 거기서 지내세요. 말심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미정아. 왜요? 나는 너한테 그럴 수 없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말심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너한테 그럴 자격이 없어. 자격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가족이에요. 가족. 나는 이미 가족 자격도 잃었어. 어머니. 나는 말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도 피해자셨잖아요. 경우 때문에 어머니도 다 잃으셨잖아요. 이제 같이 살아요. 말심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수진이 말했다. 나는 수진을 봤다. 수진은 나를 똑바로 봤다. 엄마, 진심이에요? 응. 또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수진은 한참 나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가 원하시면. 수진은 말심을 보지 않았다. 그저 나만 봤다. 말심은 나를 봤다. 정말 괜찮겠니?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말심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다. 병실이 환했다. 심전도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표정을 알 수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수진이는 아직 할머니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것도 괜찮다.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사흘이 지났다. 말심은 병실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영양제를 맞고 약을 먹고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다.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도 조금 힘이 생겼다. 나는 매일 아침 병원에 왔다. 가게는 잠시 문을 닫았다. 단골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가족이 아파서 며칠 쉽니다. 모두들 이해해줬다. 병실 창가에 앉아 말심을 지켜봤다. 말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끔 나를 봤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정아, 너 가게는 괜찮겠니? 괜찮아요. 며칠 쉬는 거예요. 미안해. 괜찮다니까요. 말심은 다시 천장을 봤다. 수지는 하루에 한 번씩 들렀다.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병실에 들어와서 차트를 확인했다. 혈압을 재고 수액 상태를 확인하고 약 시간을 체크했다. 그리고 나갔다. 말심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다. 할머니, 영양제 다 떨어졌어요. 간호사 부를게요. 할머니, 혈압약 드셨어요? 짧고 차갑고 간호사 같았다. 말심은 수진을 볼 때마다 입술을 떨었다.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다. 수진이 나가면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가 날 미워하는구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퇴원 날이 왔다.
의사가 퇴원 소견서를 들고 왔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집에서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후에 외래 진료 한번 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보호자분이 약 시간 잘 챙겨주세요. 혈압약이랑 소화제 빠뜨리면 안 돼요. 네. 의사가 나갔다. 원무과에서 퇴원 수속을 하라고 했다. 나는 말심을 휠체어에 앉혔다. 말심은 환자복을 벗고 내가 가져온 옷을 입었다. 내 옷이 말심에게는 조금 컸지만 입을 만했다. 미정아, 또 신세를 지는구나. 괜찮아요. 나중에 옷같이 사러 가요. 말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무과로 갔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보호자 서명 필요해요. 서류를 봤다. 환자명 윤말심. 보호자란이 비어 있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적었다. 보호자 박미정 며느리. 서명을 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다. 네,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서류를 손에 쥐고 나왔다. 말심이 휠체어에 앉아 나를 올려다봤다. 미정아. 네. 정말 고마워. 나는 말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병원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다. 말심을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다. 휠체어는 병원에 반납했다. 택시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도시가 스쳐 지나갔다. 건물들, 도로, 사람들. 말심은 창밖을 가만히 봤다. 20년 만에 보는 세상 같았다. 많이 변했네. 말심이 중얼거렸다. 그죠? 많이 변했어요. 택시는 중앙시장 앞에 멈췄다. 택시비를 내고 내렸다. 말심을 부축해서 국밥집으로 갔다. 출입문을 열었다. 며칠 동안 비워뒀던 가게는 조용했다. 의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바닥은 깨끗했다. 어서 오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말심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테이블, 의자, 카운터, 주방. 여기가 내 가게구나. 네. 15년 됐어요. 혼자 다 했니? 네. 말심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뒤쪽 계단으로 갔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다. 말심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올라갔다. 2층 문을 열었다. 작은 방이었다. 창문 하나, 작은 옷장, 이불장.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이었다. 며칠 전 부랴부랴 정리했다. 이불을 펼치고 작은 선풍기를 놓고 창문을 닦았다. 여기서 지내세요. 말심은 방 안을 둘러봤다. 작았지만 깨끗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고마워, 미정아. 천천히 쉬세요. 제가 짐 정리할게요. 말심은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벽에 기댔다. 깊은 한숨을 쉬었다. 20년 만에 방이 생겼네.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저녁이 되었다. 주방에서 국밥을 끓였다. 냄비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며칠 동안 끓이지 않았던 육수. 새로 사골을 넣고 다시 끓였다.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2층으로 올라갔다. 말심은 이불 위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자는 건 아니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말심이 눈을 떴다.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말심을 부축해서 1층으로 내려갔다. 테이블에 앉혔다.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내왔다. 드세요. 말심은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눈을 감았다. 맛있어. 많이 드세요. 말심은 천천히 국밥을 먹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절반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배불러. 요새 많이 못 먹었더니 배가 금방 차네. 천천히 드시면 돼요.
말씀은 고개를 끄덕였다. 덜컥 문이 열렸다. 수진이 들어왔다. 퇴근 후였다. 패딩을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다. 수진은 테이블을 봤다. 말씀이 앉아 있었다. 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수진아, 왔어?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수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계단 쪽으로 갔다. 2층으로 올라가려는 것 같았다. 수진이 방도 2층에 있었다. 말씀이 쓰는 방 옆방이었다. 수진아, 내가 불렀다. 수진이 멈췄다. 할머니 약 시간표 좀 만들어줄래? 내가 잘 알잖아.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들게요. 수진은 2층으로 올라갔다. 발소리가 들렸다. 방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말씀은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가 날 정말 미워하는구나. 나는 말씀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밤이 되었다. 말씀은 2층 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씻고 행주를 빨고 테이블을 닦았다. 수진이 내려왔다. 손에 A4 용지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용지를 건넸다. 투약 시간표였다. 아침 8시, 저녁 7시. 약 이름, 용량, 주의사항.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고마워, 수진아. 네. 수진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자석으로 시간표를 붙였다. 엄마, 약 시간 꼭 지켜야 해요. 할머니 혈압 조심해야 돼요. 알았어. 수진은 잠시 냉장고를 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엄마. 응? 엄마, 정말 괜찮아요? 엄마가 또 힘들까봐. 나는 수진을 안아줬다. 괜찮아.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수진은 내 품에서 한참 있었다. 알았어요. 수진은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냉장고에 붙은 시간표를 봤다. 수진의 깔끔한 글씨. 그 안에 담긴 복잡한 마음. 수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겠지. 새벽이 왔다. 나는 4시에 일어났다. 주방으로 내려가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다. 냄비에 불을 붙이고 사고를 넣고 물을 부었다. 천천히 끓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봤다. 말씀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오더라. 그리고 손이 근질근질해서 말씀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내 앞치마였다. 뭐 도와줄 거 없니? 나는 망설였다. 어머니,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가만히 있으니까 더 답답해. 뭐 시킬 거 없어? 나는 파 한 묶음을 내밀었다. 그럼 파 좀 다듬어 주실래요? 그래. 말씀은 파를 받아들었다. 도마 앞에 앉았다. 칼을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슥, 슥. 파를 다듬기 시작했다. 나는 육수를 저으며 말씀을 봤다. 말씀은 파를 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20년 만에 같이 음식하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파 냄새가 섞였다. 새벽의 공기가 따뜻했다. 2층에서 수진이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출근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수진이 주방 쪽을 힐끗 봤다. 말씀이 팔을 다듬는 모습을 봤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이 열렸다. 수진이 나가기 직전 잠시 멈췄다. 돌아봤다. 말씀을 봤다. 말씀은 여전히 팔을 다듬고 있었다.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다.
말심은 수진이 나간 걸 알았다.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다. 쓱, 쓱. 나는 생각했다. 시작이다. 긴 시작이지만 시작은 했다. 냄비가 끓었다. 뽀글뽀글. 국물이 끓는 소리가 주방 가득 울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국밥집은 다시 문을 열었다.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왔다. 사장님,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가족이 좀 아파서요. 다행이네요. 국밥 맛은 그대로죠? 나는 웃으며 국밥을 내왔다. 손님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다. 가게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말심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나보다 먼저 주방으로 내려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팔을 다듬고 물을 썰었다.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오랜만에 일하니까 좋아. 말심은 팔을 다듬으며 작게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육수를 끓이고 말심은 재료를 다듬었다. 냄비가 끓는 소리, 칼질 소리, 도마 두드리는 소리. 두 사람의 호흡이 조금씩 맞아갔다. 미정아, 파 이 정도면 돼? 네, 딱 좋아요. 고기는 더 썰어둘까? 아직 괜찮아요. 점심때 다시 할게요. 짧은 대화가 오갔다. 필요한 말만. 하지만 그 안에 온기가 있었다. 아침 6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시장 청소 아저씨였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바로 나갑니다. 말심이 대답했다. 나는 놀라서 말심을 봤다. 말심은 국밥 그릇을 들고 나갔다. 손님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천천히 드세요. 사장님, 새로운 이모님 오셨어요? 아니요, 우리 어머니세요. 내가 옆에서 대답했다. 아, 그러시구나.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말심은 작게 웃으며 카운터로 돌아왔다. 손님이 국밥을 먹으며 말했다. 국밥 맛 그대로네요. 역시. 나는 말심을 봤다. 말심도 나를 봤다. 우리는 웃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다. 테이블이 다 찼다. 주문이 쏟아졌다. 국밥 3개요. 여기 국밥 2이요. 나는 주방에서 국밥을 퍼내고 말심은 서빙을 했다. 그릇을 들고 테이블로 가고 물을 따르고 반찬을 채웠다. 할머니, 여기 국밥 좀 더 주세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말심은 부지런히 움직였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손은 익숙했다. 야채가게 사장님이 들어왔다. 사장님, 국밥집 손 늘었네요? 좋네요. 네, 어머니가 도와주세요. 어머님, 고생 많으세요. 말심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아니에요. 제가 신세 지는 거죠. 손님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말심을 봤다. 말심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다. 저녁이 되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말심은 테이블을 닦았다.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말심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덜컥 문이 열렸다. 수진이 들어왔다. 야간 근무 전이었다. 수진은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말심이 바닥을 쓰는 모습을 봤다.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수진의 목소리였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말심도 빗자루를 멈췄다. 수진이 말심에게 말을 건 건 일주일 만이었다. 말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진을 봤다. 응, 괜찮아.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직 몸 회복 안 됐어요. 알아. 고마워.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다. 수지는 냉장고 앞으로 갔다. 투약 시간표를 봤다. 할머니, 저녁 약 드셨어요? 아직. 지금 드셔야 해요. 시간 지났어요. 수진이 약통을 꺼냈다. 물을 따르고 약을 꺼내 말심에게 건넸다. 드세요. 말심은 약을 받아 먹었다. 물을 마셨다. 고마워, 수진아.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약통을 도로 넣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다시 나갔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문이 닫혔다. 말심은 가만히 문을 바라봤다. 눈가가 촉촉했다. 수진이가 날 챙기네. 나는 말심 옆으로 갔다.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 말심은 눈물을 닦았다. 며칠 후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아, 어머님도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요즘 표정 좋아 보이세요. 말심은 웃었다. 여기서 일하니까 좋아요. 그러게요. 사장님도 표정 밝아졌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요. 가족이 늘었어요. 그럼 더 좋죠? 혼자보단 둘이, 둘보단 셋이죠. 손님이 국밥을 먹으며 말했다. 여기 국밥은 맛이 특별해요. 뭔가 따뜻해. 나는 말심을 봤다. 말심도 나를 봤다. 우리는 미소 지었다. 손이 많아서 그래요. 국밥은 혼자 못해요. 월요일 아침이었다. 수지는 휴무였다. 나는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말심도 옆에서 팔을 다듬고 있었다. 수진이 2층에서 내려왔다. 머리를 묶고 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 손에 투약표를 들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 약 새로 받아야 해요. 오늘 같이 병원 가요. 그래, 알았어. 할머니도 같이 가세요. 외래 진료 예약했어요. 수진이 말심을 봤다. 말심은 놀라서 수진을 봤다. 수진이가 예약해줬어? 네. 오늘 오전 10시에요. 고마워. 약 꼭 받아야 해요. 빠뜨리면 안 돼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말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갈게. 병원에 갔다. 외래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다. 수진은 말심 옆에 앉았다. 말심은 수진을 힐끗힐끗 봤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윤말심 환자분. 간호사가 불렀다. 말심이 일어섰다. 수진도 일어났다. 같이 들어갈게요. 수진이 말심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10분쯤 지났다. 문이 열렸다. 수진과 말심이 나왔다. 수진은 처방전을 들고 있었다. 약국 가요. 약국에서 약을 받았다. 수진은 약봉지를 하나씩 확인했다. 약 이름, 용량, 복용법. 할머니, 이 약은 아침에 드시고요. 이 약은 저녁에 드세요.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알았어. 식후 30분에 드셔야 해요. 공복에 드시면 속 쓰려요. 응, 알았어. 수진은 약봉지를 가방에 넣었다. 말심은 수진을 봤다. 수진아. 네. 고마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을 나왔다. 햇빛이 따뜻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나, 말심, 수진. 말심이 작게 중얼거렸다. 20년 만에 손녀랑 같이 걷네. 수진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나는 생각했다. 조금씩, 천천히.
우리는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국밥 세 그릇이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같이 먹자. 내가 말했다. 말심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다. 짠맛, 고소함, 깊은 맛. 엄마, 오늘 국물 맛있다. 수진이 말했다. 그치? 어머니가 무 썰어주셔서 그래. 말심은 고개를 들었다. 수진을 봤다. 수진도 말심을 봤다. 짧은 눈빛 교환. 그리고 다시 국밥을 먹었다. 냄비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다. 뽀글뽀글. 그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을 채웠다. 나는 생각했다. 국밥은 혼자 못 끓인다. 끓이고 식히고 다시 끓인다. 사람도 그렇다 상처받고 치유하고 다시 따뜻해진다. 우리는 지금 다시 따뜻해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말심의 얼굴엔 살이 올랐다. 볼에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주방 일을 했다. 팔을 다듬고 물을 썰고 손님을 맞았다. 가게는 이제 두 사람의 가게였다. 수지는 주말마다 투약표를 업데이트했다. 약 복용 시간을 체크하고 혈압을 재고 건강 상태를 기록했다. 말심에게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챙겼다. 할머니, 혈압약 빠뜨리면 안 돼요. 알았어. 고마워.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트럭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췄다. 배추를 실은 트럭이었다. 운전사가 내렸다. 배추 100포기 맞죠? 네, 맞아요. 나는 주문했던 김장 배추를 받았다. 큰 배추들이 트럭에서 내려졌다. 초록색 잎사귀, 흙 묻은 뿌리. 늦가을 냄새가 났다. 어머니, 올해는 셋이서 김장해요. 그래. 좋지. 말심은 배추를 만지며 웃었다. 20년 만에 김장하네. 수진도 가게에 들어왔다. 배추를 보더니 웃었다. 올해 김장은 양 많네요. 사람이 많으니까 배추도 많이 해야지. 우리는 배추를 가게 뒤 마당으로 옮겼다. 햇빛이 따뜻했다.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따뜻한 날씨였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말심은 테이블을 닦고 수지는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딸랑. 문이 열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죄송한데 영업 끝났어. 말이 멈췄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60대 초반. 가죽 점퍼를 입고 헤어젤로 머리를 뒤로 넘긴 남자.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윤경호. 내 전 남편이었다. 숨이 멈췄다. 말심도 행주를 멈췄다. 수지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오랜만이네, 미정아. 경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다. 뭐하러 왔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왜 오긴? 어머니 보러 왔지. 경호가 안으로 들어왔다. 말심을 봤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말심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경호를 바라봤다. 표정은 복잡했다. 두려움, 원망, 그리고 슬픔. 경호야.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경호는 테이블에 앉았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다리를 꼬고 팔짱을 꼈다. 어머니, 제가 걱정돼서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여기 계셨네요. 넌 어떻게 여길 알았어? 아, 찾기 어렵지 않았어요. 미정이 가게 유명하잖아요. 중앙시장 소고기 국밥집. 경호는 가게 안을 둘러봤다. 장사 잘 되네요. 좋아 보여. 나는 주방에서 나왔다. 경호와 말심 사이에 섰다. 윤경호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호는 나를 봤다. 웃었다. 어머니 모시고 계시다면서요? 고맙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아들인데. 아들. 수진이 냉소를 흘렸다. 할머니 퇴직금이랑 보증금 가져간 분이 아들이라고요? 경호는 수진을 봤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수진이? 많이 컸네.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빠? 수진이 다가갔다. 우리 아빠 아니에요. 제 아빠는 20년 전에 죽었어요. 수진아. 경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빠가 그때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요? 도박 아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경호는 입을 다물었다.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나는 경호를 봤다. 왜 오셨는지 말하세요. 그리고 나가주세요. 경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말씀을 받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뭐? 어머니 나이가 80인데 일하시면 안 되죠. 요양원 가셔야죠. 말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요양원? 네. 제가 알아봤어요. 좋은 데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데라 비용도 괜찮고요. 난 안 가. 말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여기가 좋아. 미정이랑 수진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 어머니, 미정이한테 패 끼치시면 안 되죠. 경호가 나를 봤다. 미정이도 힘들잖아요. 어머니까지 모시면. 제가 괜찮아요. 어머니랑 같이 있을게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여기 계실 거예요. 경호는 웃었다. 비웃는 것 같았다. 미정아, 좋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니 아프시면 누가 책임져요? 병원비는요? 제가 책임집니다. 어떻게요? 법적으로 어머니 보호자는 저예요. 아들이니까.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병원 퇴원 서류였다. 보호자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법적 보호자는 저예요. 병원에 등록되어 있어요. 경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임시로 한 거잖아요. 경호는 서류를 뺏으려 했다. 나는 서류를 뒤로 숨겼다. 윤경호 씨,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경호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급해졌다. 미정아, 우리 합리적으로 이야기합시다. 합리적으로요? 경호가 가게 안을 둘러봤다. 주방을 봤다. 테이블을 봤다. 그리고 말씀을 봤다.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지나가다 봤어요. 새벽부터 파 다듬고 손님 응대하고 설거지하고. 나는 숨을 멈췄다. 무슨 소리를. 그게 공짜예요? 월급도 안 주고 부려먹으면 그게 뭐예요? 경호가 테이블을 두드렸다. 노동 착취죠. 정적이 흘렸다. 수진이 웃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노동 착취요? 네. 어머니 나이가 80인데 새벽 4시부터 일하세요. 하루 8시간씩? 한 달이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150만 원은 나오죠. 경호가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신용을 했다. 150씩 석 달이면 450. 1년이면 한 1,800만 원? 경호는 나를 봤다. 미정 씨, 어머니한테 월급 주셨어요? 월급이요? 네. 안 주셨죠? 그럼 밀린 임금 주셔야죠. 나는 말을 잃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실 거면 매달 월급 주셔야 해요. 아니면. 경호가 웃었다. 제가 아들이니까 어머니 대신 제가 받을게요. 밀린 임금이랑 앞으로 1년치. 안. 5천만 원? 나는 경호를 똑바로 봤다. 윤경호 씨. 네. 어머니는 직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이면 공짜로 일 시켜도 돼요?
원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증거 있어요? 경우가 반문했다. 고용 계약서도 없고 월급도 안 주고. 이거 명백한 노동법 위반인데요? 수진이 앞으로 나섰다. 할머니는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직원이 아니라고요. 가족? 경우가 수진을 봤다. 법적으로 가족은 저예요. 아들이니까. 수진이 너는 손녀고 미정이는 남이죠. 이혼했으니까. 남. 내가 서류를 들어 올렸다. 법적 보호자는 저예요. 여기 서명 봐요. 그건 병원 서류일 뿐이에요. 법적 보호자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경우가 일어섰다. 미정아, 제가 법원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들인 제가 어머니가 착취당하고 계십니다 하고 신고하면요? 나는 말을 잃었다. 그럴 거예요? 경우는 웃었다. 아니면 쉽게 갑시다. 5천만 원만 주세요. 그럼 저도 조용히 있을게요. 5천만 원이요? 수진이 소리쳤다. 할머니한테서 8천만 원 가져갔잖아요. 퇴직금 3천에 보증금 5천. 그것도 모자라서 5천을 더 달라고요? 그건 옛날 일이고. 옛날 일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가 찜질방에서 2년 사신 거요? 무료급식소 다니신 거요? 그것도 옛날 일이에요? 경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경우를 똑바로 봤다. 윤경호 씨, 당신이 버린 건 돈이 아니에요. 경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책임이에요. 책임? 어머니가 30년 유치원 원장으로 일해서 모은 퇴직금 3천만 원. 평생 살던 집 보증금 5천만 원. 8천만 원을 당신이 가져갔어요. 그건 그 돈으로 뭐 했어요? 도박이었죠? 어머니는 그 뒤로 집도 잃고 찜질방에서 버티셨어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당신은 그때 뭐 했어요? 연락 한 번 했어요? 어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 알기나 했어요? 경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집은 제가 만든 집이에요. 나는 서류를 가슴에 꼭 쥐었다. 제 피땀으로, 제 손으로 5년 동안 설거지해서 빚 갚고 1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일해서 만든 집이에요. 경우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 돈 여기 없어요. 경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좋아요. 경우가 일어섰다. 두고 보죠. 문 쪽으로 갔다. 문을 열기 전에 돌아봤다. 어머니, 제 전화번호 알죠? 마음 바뀌시면 연락하세요. 말씀은 대답하지 않았다. 경우가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정적이 흘렀다. 말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말씀 옆에 앉았다. 말씀의 어깨를 감쌌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내가 경우를 잘못 키워서. 어머니. 수진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말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말씀은 수진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수진아, 할머니, 우리 여기 있어요. 할머니는 여기 있는 거예요. 수진이 말씀을 안아줬다. 말씀은 수진의 품에서 울었다. 나는 두 사람을 봤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리는 가족이다. 이제 진짜 가족이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냄비에서 국물 끓는 소리만 들렸다. 나는 생각했다. 경우는 다시 올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 사흘이 지났다. 경우가 다녀간 뒤로 가게는 조용했다. 말씀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가끔 창밖을 봤다.
혹시 경우가 다시 올까봐 불안한 것 같았다. 나는 말심에게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있잖아요. 그래. 고마워, 미정아. 하지만 말심의 얼굴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수진도 눈치챘다. 퇴근 후 가게에 들르는 횟수가 늘었다. 말심의 혈압을 재고 약을 챙기고 곁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아빠 다시 오면 제가 경찰 불러요. 고마워, 수진아. 말심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오후 나는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말심은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따르릉.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미정 씨 되시나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경찰서? 네, 맞는데요. 윤경호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윤경호 씨 아시죠? 네. 전 남편이에요. 윤경호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진술 받으러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사기 혐의요? 네. 다른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에요. 자세한 건 서에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말심이 내 쪽을 봤다. 미정아, 무슨 일이야? 나는 말심에게 다가갔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경호 씨가 경찰에 잡혔대요. 말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사기 혐의래요. 사기 사건 때문에. 말심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아이가 끝까지. 나는 말심의 어깨를 감쌌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말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저녁이 되었다. 수진이 퇴근 후 가게로 왔다. 나는 수진에게 경호 소식을 전했다. 아빠가 경찰서에 있어? 응. 사기 사건 때문에.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아빠는 변하지 않았구나. 수진이 말심을 봤다. 말심은 구석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할머니. 수진이 말심 옆에 앉았다. 말심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아빠는 다시 못 와요. 그래. 말심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끝났구나. 수진이 말심을 안아줬다. 말심은 수진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나는 두 사람을 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제 정말 끝났다. 우리는 이제 자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당에 쌓인 배추를 봤다. 김장할 배추들이 햇빛을 받으며 놓여 있었다. 어머니, 오늘 김장해요. 그래, 좋지. 말심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 어제와는 달랐다.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수진도 방에서 내려왔다. 오늘은 휴무였다. 엄마, 저도 도와줄게요. 그래. 셋이서 하자. 우리는 마당에 돗자리를 깔았다. 배추를 펼치고 소금물을 준비하고 양념을 만들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빨간 양념이 대야에 가득 담겼다. 자, 시작하자.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들었다. 말심도 양념을 떠서 배추잎 사이사이에 발랐다. 수지는 양념이 묻은 배추를 항아리에 담았다. 슥슥, 탁탁, 뽀글. 양념 바르는 소리, 배추 담는 소리, 항아리 두드리는 소리. 세 사람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할머니, 양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잘하네. 좀 더 꼼꼼하게 발라. 네. 수진이 배추를 들고
조심스럽게 양념을 발랐다. 말심은 수진의 손을 잡아 함께 발랐다. 이렇게 입 끝까지 다 발라야 해. 아, 이렇게요? 그래, 잘한다. 두 사람이 함께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20년 만에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웃는다. 점심때가 되었다. 김장은 절반쯤 끝났다. 우리는 손을 씻고 마당에 앉았다. 나는 주방에서 국밥 3그릇을 가져왔다. 먹자. 일하느라 배고프지? 응, 배고파. 수진이 국밥을 받아들었다. 말심도 국밥을 받았다. 세 사람이 마당에 둘러앉아 국밥을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소고기 육수의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배추 냄새와 섞였다. 엄마, 오늘 국물 진하다. 그치? 어머니가 무 많이 넣으셔서 그래. 말심이 웃었다. 물을 많이 넣어야 국물이 시원해. 맞아요. 할머니 국물 맛있어요. 수진이 말했다. 말심은 수진을 봤다. 눈가가 촉촉했다. 고마워, 수진아. 우리는 조용히 국밥을 먹었다. 햇빛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배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할머니, 수진이 말했다. 네, 할머니 미안해요. 말심은 수진을 봤다. 처음에 할머니한테 차갑게 대해서 미안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저도 할머니가 엄마한테 한 거 생각하면서 미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할머니도 힘드셨던 거잖아요. 할머니도 피해자셨는데 제가 몰랐어요. 말심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엄마 편 든 거야. 당연해. 할머니. 수진아, 고마워. 날 챙겨줘서. 수진이 말심을 안아줬다. 말심도 수진을 안아줬다. 두 사람은 한참 그렇게 있었다. 나는 국밥을 먹으며 그 모습을 봤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우리는 가족이다. 진짜 가족이다. 오후가 되어 김장이 끝났다. 항아리 3개가 배추로 가득 찼다. 우리는 항아리 뚜껑을 닫고 마당을 정리했다. 다 됐다. 수진이 손을 털며 말했다.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그치? 손이 많으니까 금방 끝났네. 나는 항아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잘 익으면 되겠다. 말심이 항아리 옆에 앉았다. 손으로 항아리를 두드렸다. 뽀글 하고 소리가 났다. 잘 익어라. 우리 셋이 정성껏 담갔다. 항아리에서 뽀글뽀글 소리가 났다. 김치가 숨쉬는 소리였다. 엄마, 이거 언제 먹을 수 있어요? 한 2주? 그 정도면 맛있게 익을 거야. 기대된다. 수진이 웃었다. 우리는 마당에 앉아 항아리를 봤다. 햇빛이 기울었다. 저녁이 오고 있었다. 미정아. 말심이 나를 불렀다.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요? 날 받아줘서. 날 가족으로 받아줘서. 나는 말심의 손을 잡았다.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말심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우리 정말 가족이구나. 네. 우리는 가족이에요. 수진이 우리 옆에 앉았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항아리를 봤다. 항아리에서 뽀글뽀글 소리가 났다. 김치가 익어가는 소리. 우리 관계가 익어가는 소리. 나는 생각했다. 국밥도 그렇다. 끓고 씻고 다시 끓는다. 사람도 그렇다. 상처받고 치유되고 다시 따뜻해진다. 우리는 지금 가장 따뜻한 순간을 살고 있었다. 어느 오후 나는 가게 벽을 보고 있었다. 빈 공간이 있었다. 메뉴판 옆 조금 높은 곳. 저기에 뭔가 걸면 좋겠는데
나는 서랍을 열었다. 1,000원짜리 지폐가 있었다. 말씀이 처음 가게에 왔을 때 내민 그 지폐. 나는 그걸 조심스럽게 꺼냈다. 지폐는 이제 완전히 말라 있었다. 퇴계 이황의 얼굴이 선명했다. 모서리가 약간 찢어진 것도 그대로였다. 나는 이 지폐를 액자에 넣기로 했다.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나는 액자 가게로 갔다. 작은 액자를 골랐다. 나무 테두리, 유리 앞면. 심플했지만 따뜻한 느낌이었다. 이 지폐를 넣고 싶은데요. 지폐요? 특별한 의미 있으신가 봐요. 액자 기사가 웃으며 말했다. 네. 이 집의 시작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아래에 문구 넣어드릴까요? 네. 좋아요. 나는 종이에 문구를 적었다. 액자 기사가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문구네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다음 날 액자가 완성됐다. 나는 액자를 들고 가게로 돌아왔다. 말심과 수진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수진아. 이것 좀 봐. 두 사람이 돌아봤다. 나는 액자를 들어 올렸다. 액자 안에 1,000원짜리 지폐가 놓여 있었다. 그 아래에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집의 첫 자본은 1,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본은 서로를 향한 책임이었습니다. 말심은 액자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정아, 어머니가 주신 1,000원이에요. 이걸 여기 걸어두고 싶어요. 말심은 액자에 손을 얹었다. 손이 떨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도 액자를 봤다. 웃으며 말했다. 엄마, 멋있다. 여기 걸자. 우리는 액자를 벽에 걸었다. 메뉴판 옆 손님들이 볼 수 있는 높이. 햇빛이 액자에 비쳤다. 1,000원짜리 지폐가 반짝였다. 완벽해. 나는 한 발 물러나 액자를 봤다. 말심과 수진도 옆에 섰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액자를 봤다. 이 지폐로 시작됐구나. 말심이 중얼거렸다. 우리 가족은 이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듣고 계신 곳은 어디실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